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파와 강풍, 폭설에 주말이 묶였습니다. 강한 바람에 기온이 떨어지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곳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면서 대가를 치를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군은 우리 기종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무인기 미스터리 집중 분석합니다.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시 의원이 모레 입국합니다. 늑장수사란 일각의 비판 속 경찰은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겨울왕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곤두박질 치면서 한파 재난 위기 경보도 격상됐습니다. 이번 추위 과할 정도로 대비하십시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승영 기자, 밖이 많이 춥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명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3도입니다. 눈발도 조금씩 흩날리기 시작했고요. 체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을 비롯해 수도권에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밤부터는 매서운 추위가 시작되겠는데요. 북쪽 대륙 상공에서 영하 40도에 달하는 냉기가 한반도로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지역에 따라 영하 15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기온이 급락하면서 오늘 내린 눈비가 얼어 도로에 살얼음이 끼고 길이 빙판으로 변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후 3시를 기해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18개 구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주문한 건데요. 경찰과 소방, 지방정부 등이 협력해 피해 대응에 나서고 복지부는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층에게 방한 물품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도 오늘 밤부터 한파 종합지원 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치구청사를 24시간 개방해 난방기, 담요 등 난방용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가급적 외출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 방한용품을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명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바람도 매섭습니다. 순간 풍속이 최대 시속 100km에 달하는 강풍도 불었습니다. 이 강풍에 간판이 추락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맞아서 숨졌습니다. 여기에 눈폭탄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배정현 기자, 지금도 바람이 거셉니까? 네, 광화문 광장엔 아침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광장에 서 있는 이 거대한 인형도 흔들릴 정도입니다. 제가 취재를 위해 밖에 나와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이 거세지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과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바람이 강해진 건데요. 강원 미시령에선 초속 33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되는가 하면 경기 화성과 안산에서도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도 초속 21.5m의 바람이 관측됐습니다.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에선 건물에 설치된 간판과 벽돌이 떨어지면서 20대 행인이 깔려 숨졌고요. 경북 구미에선 강풍에 간판이 무너져 옆에 서 있던 승용차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2층에서 소리가 나길래 내다보니까 이 간판이 넘어져 있더라고요. 그 간판이 되게 크거든요. 아파트 옥상 마감재가 이탈해 수습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전국에 당분간 대부분 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 산지와 경북 내륙 지역엔 많은 눈도 내렸는데요. 지금까지 삼척 하장에 19cm를 비롯해 향로봉 16.3cm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도 15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전남과 전북, 충남 서해안 일대엔 대설 예비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4일 우리나라가 두 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다. 엄포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와대와 군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청와대는 NSC 회의를 긴급 소집했고 우리 군은 우리 기종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무인기의 정체는 뭔지, 북한의 속내는 뭔지 물음표가 따라옵니다. 신희철 기자 보도 이후 아는 기자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지난 4일 개성 지역에 추락한 무인기 잔해입니다. 무인기 부품도 공개했는데 대부분 중국산이지만 삼성 로고가 찍힌 메모리 카드가 보입니다. 무인기가 촬영한 개성시 개풍구역 일대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비행 이력을 보면 낮 12시 50분경 인천시 강화군에서 이륙해 한강을 지나 개성시 개풍구역까지 날아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한 무인기도 공개했습니다. 형체는 지난 4일 추락한 비행기에 비하면 보존돼 있습니다. 북한은 이 무인기가 지난해 9월 27일 오전 11시 15분경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서 이륙해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회까지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 행위는 계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무인기들이 한국의 민감한 전선 지역에서 주간에 이륙해 상공을 제한 없이 통과했다며 한국군이 무인기 침투의 배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 작전이 아니라며 북한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에 해당 시간대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습니다. 청와대도 오늘 낮 NSC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방부는 민간에서 무인기를 날린 것에 무게를 두고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현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국방부가 우리 군용 무인기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국방부가 오늘 오후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도 않았고 북한이 발표한 일자에는 군용 무인기를 띄운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군사 분계선 인근을 정찰하려면 뭔가 무인기를 날려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군사 분계선 인근을 정찰하는데 사실 무인기를 날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찰 위성 5기를 띄워놨기 때문입니다. 이 무인기 부품들도 우리 군용기랑은 좀 다르다면서요? 네, 군용 무인기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 부품들은 보안 문제 때문에 외국산 제품들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부품들은 여기저기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외국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용 무인기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성능 차이도 꽤 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그 당시 평양에 침투했던 군용 무인기랑 비교를 해보면 성능 차이가 확연합니다. 평양 침투 군용기는 한 번에 약 500km 정도를 날 수 있는데 이번에 공개된 무인기의 최대 항속 거리는 절반 정도로 짧습니다. 크기도 평양 침투 군용기는 날개 폭이 약 3m, 기체 길이 약 2m로 중형 크기인데 비해 이번 무인기는 날개 폭 약 2m, 기체 길이 약 1.2m로 소형으로 분류됩니다. 전문가들은 100만 원대 초중반 정도 가격이면 이런 소형 무인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럼 누가 보낸 겁니까? 전문가들은 대북 단체나 드론 동호회 등 민간에서 보냈을 가능성을 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국방부에 한번 물어보니까요. 접경 지역에서는 미신고 무인기가 날아다닌다는 신고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온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누가 왜 그랬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걸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난해 9월 비행 경로 그리고 지난 4일 비행 예정 경로를 보시면 공통적으로 황해북도 평산군이 포함된 게 보입니다. 평산군은 북한에서 유일하게 확인된 우라늄 정년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시설이 있는 곳이다 보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난해 9월도 이재명 정부였습니다. 지난 4일은 그렇다고 쳐도 지난해 9월 사건을 지금 북한이 꺼낸 이유, 그 속내는 뭘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이 시점이 일단 한중 정상회담 직후죠. 한중 관계가 급격히 개선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가 앞에서는 평화를 말하지만 뒤로는 도발을 일삼고 있다. 이런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남북 관계가 경색된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있어 보이고요.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를 헌법에 명시하기 위한 수순으로도 읽힙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을 강타한 공천 헌금 의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 의원, 의혹 제기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미국에서 보내온 경찰 자술서 내용을 취재해 보니까 강선우 의원의 해명과 빼닮았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준 적 없다고 했다가 강유현 보좌관한테 건넸다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경찰이 이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홍란 기자입니다.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뒤 출국해 미국 체류 중인 김경 서울시 의원. 김 시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제출한 자술서엔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장소와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카페에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등을 만나 1억 원을 전달했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사무국장에게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는 강 의원 기존 해명과 일치합니다. 경찰은 자술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수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경찰 조사를 받은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역시 돈을 받은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받은 쇼핑백을 차량에 실어준 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확인하지 못해 몰랐지만 뭔가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받은 인물들의 구체적 진술이 나오면서 경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시 의원은 다음 주 새벽 귀국할 예정인데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출국을 금지하고 조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통신영장을 신청해 김 시 의원의 전화나 문자 메시지 기록 확보에도 나선 상태입니다. 경찰은 김 시 의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강 의원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전 의원이 두나무 측에도 차남 채용을 청탁했고 두나무가 청탁을 거부하자 국회에서 보복성 질의를 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사인 빗썸과 두나무의 아들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민주당 의원. 아들이 빗썸에 취직한 후 경쟁사인 두나무를 공격하는 국회 질의를 준비시켰다는 전직 보좌진의 추가 증언이 나왔습니다. 전 보좌진은 김 의원이 지난 2024년 11월 두나무 문을 닫게 해야 한다, 두나무의 독과점을 지적하는 질의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이 앞서 두나무 측과 여러 차례 식사를 하며 아들의 이력서를 전달했는데 두나무가 아닌 빗썸에 취업하자 경쟁사인 두나무를 공격하게 했다는 겁니다. 실제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두나무를 저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특정 거래소의 그 독과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업체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면은 과거 루나 사태 때도 폭락 직전까지 정상 거래를 가장 마지막까지 허용한 업체죠. 김 의원의 아들은 현재는 빗썸에 재직 중이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김 의원 측은 관련 질의에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선엔 고민이 가득 묻어납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은 이틀 뒤에 있을 윤리심판원 결과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하겠다면서 마치 빨리 정리할 것처럼 하더니 2시간 뒤엔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면서 이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종 비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민주당은 이틀 뒤 열릴 윤리심판원 회의를 보고 상식에 맞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일에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윤리심판원의 조사 결과를 또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에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약 2시간 뒤 윤리심판원 결정이 12일에 나온다고 발언한 내용을 바로잡겠다며 누구도 예단하거나 사전에 알 수 없다고 정정했습니다. 최종 결정이 언제 날지 모른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당 지도부의 선제적 조치는 없을 전망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리심판원 결과 전 자진 탈당하라고 압박한 건 부담스럽다며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김 전 원내대표가 추가 녹음 파일을 갖고 있을까 봐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약에 김병기 의원이 제명되면은 뭘 꺼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들 망설이고 서로 공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이틀 뒤 윤리심판원회의에는 김 전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백승우 기자입니다. 자, 강선우, 김병기 의원의 이 경찰 수사 속도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선우 의원이 1억 원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며 김병기 의원과 상의한 녹취록 처음 공개된 게 지난해 12월 29일입니다. 벌써 열흘 넘게 지났죠. 그런데 강선우, 김병기 두 핵심 인물의 자택이나 의원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 의원을 제명했고 김 의원은 본인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까지 터져나왔지만 열흘 넘도록 당사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한 그제 통신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마저도 김 시 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한 날 다음에 이뤄졌습니다. 강선우, 김병기 두 의원에 대한 이 출국 금지 조치는 이루어졌습니까? 네, 제가 경찰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 두 현역 의원에 대한 경찰의 출국 금지 조치 아직 이뤄지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돈을 건넸다는 김 시 의원은 이미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까지 냈는데 돈을 받았다는 강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김병기 의원 역시 배우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에서 돈을 줬다는 전직 구의원 2명 모두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한 걸로 전해지는데도 본인에 대한 강제 수사 시작도 못했습니다. 김경시 의원 미국 출국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늑장 수사란 비판이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좀 타임라인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지난해 29일에 불거졌죠. 같은 날 경찰 고발도 이뤄졌고요. 그런데 김 시 의원은 이틀 뒤인 31일 미국에서 체류 중인 자녀를 만나겠다며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 서류가 넘어온 건 해가 바뀐 1월 2일이 돼서였고 김 시 의원이 출국했다는 사실은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강선우, 김병기 의원, 경찰 소환 조사는 그럼 언제쯤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까? 네, 좀 통상 이 수사기관이 핵심 피의자를 직접 불러서 조사하는 거는 참고인 조사나 증거 확보 등을 통해서 혐의 입증을 어느 정도 마친 뒤에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앞서 보신 대로 아직 압수수색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미국으로 떠난 김경시 의원의 직접 조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핵심 피의자인 강 의원의 조사도 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입장은 뭡니까 그러면? 크게 보면 총 3가지 측면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사건의 고발인인 핵심 참고인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맡아 보니까 손에 쥔 것 없이 바닥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영장을 받으려면 혐의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역시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김 시 의원이 미국에 출국한 이후에도 경찰 요청으로 귀국일이 앞당겨졌고 자술서도 미리 받는 등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인물들의 텔레그램 재가입 같은 증거인멸 의심 정황도 이어지면서 수사 속도 논란은 쉽게 잦아들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 공판이 결국 연기됐습니다. 이 함께 재판을 받는 다른 피고인들 변론이 새벽까지 길어지면서 다음 주에 다시 이 구형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이 검찰의 핀잔에 짧은 혀탓을 한 변호인까지 어제 재판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보통의 재판 시작 시간보다 40분을 앞당겨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피고인이 총 8명이나 돼 최후 변론 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걸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오래 할 것 같으니까 변호사님들이나 피고인들도 바람 좀 쐬고 오셔도 제가 뭐 특별히 뭐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국회 필리버스터 같은 마라톤 변론이 이어지며 재판은 예상보다 더 늘어졌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단만 10시간이 넘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셔서 뭐 제한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읽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못 알아듣게 되던데. 윤 전 대통령이 꾸벅꾸벅 조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결국 재판 시작 12시간이 지난 밤 9시 반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을 모두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하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날 구형까지 모두 마치려 했던 특검도 물리적 한계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종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저희는 왔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이렇게 또 많이 된 부분이 있고 물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재판은 자정을 넘긴 15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13일 화요일 날 그날 대법정밖에 없습니다. 다음 기일 날은 그냥 무조건 끝내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 변론과 특검 구형은 다음 주 화요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오늘 새벽 서산 영덕 고속도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졌습니다. 도로 위 살얼음, 블랙 아이스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홍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사고가 난 차량들을 보고 멈춰보지만 그대로 미끄러지더니 부딪힙니다. 뒤에 오던 차량도 멈추지 못하고 들이받습니다. 아우, 차가 몇 대야 이게. 와, 길이 이렇게 갑자기 미끄러지냐. 나 천천히 갔는데.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화물차는 도로 밖으로 추락했고 승용차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오전 6시에서 7시 10분 사이 서산 영덕 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20여 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와 한 차량에 타고 있던 탑승자 등 5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가 통제되면서 일대는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운전자들은 당시 도로가 제대로 설 수 없을 만큼 빙판길이었다고 말합니다. 내려보니까는 완전 빙판이었어요. 사람 막 기어다녔죠. 막 가슴 뿌리면서 작업하는 중에도 몇 명이 막 자빠지는 걸 봤어요. 갑자기 한순간에 브레이크가 안 먹더라고. 쫙 차가 계속 밀리더라고.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 떨어진 빗방울이 얼어붙으면서 블랙 아이스가 넓게 퍼져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밤사이 기상 악화가 예상되면서 도로공사는 염화칼슘을 뿌리는 사전 제설 작업을 진행했지만 사고 구간은 빠져 있었습니다. 공사 측은 당시 노면이 마른 상태로 확인돼 사고 전 구간까지만 예비 살포 작업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남성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나중에 자수를 했는데 알고 보니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지디겨져 있고 바퀴도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이 승용차를 들이받은 흰색 SUV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2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SUV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다가 3시간 뒤 자수했는데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40대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를 뺑소니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능선 위로 거대한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아 올라갑니다. 연기가 금세라도 시내까지 닥칠 듯 육안상으로도 매우 가깝게 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4분쯤 경북 의성군 비봉리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의성읍 일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의성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헬기와 119 산불특수대응단도 투입돼 진화 작업 중입니다. 나무 사이로 불길이 번지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늘 낮 여수시 중흥저수지 근처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여수에도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를 띄워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경제난으로 촉발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 지도부를 향해 경고의 말을 날렸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도심 한복판입니다. 차량 여러 대가 불길에 휩싸였고 곳곳에서 불길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시위대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사용된 국장이 새겨진 대형 국기를 끌어내려 거침없이 찢습니다. 혁명 이전 팔라비 왕조 시절 국기를 흔드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경제난에 항의하며 시작된 시위가 이란 전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현지 시각 어제 기준 사망자는 시민과 군경을 합쳐 6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외부 개입설을 제기하며 강경 진압을 예고했습니다. دیشب در تهران در بعضی جایی دیگه یه مش تخریبگر آمدن ساختمان متعلق به کشور خودشون رو برای که دل رئیس جمهور آمریکا خوش بیاد. 테헤란 검찰청은 당국과 충돌하거나 파괴를 자행하는 이들을 사형에 처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사망자가 속출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Very strongly that if they start killing people like they have in the past, we will get involved. We'll be hitting them very hard where it hurts.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이란 정권이 당장 붕괴할 가능성은 아직 낮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아기 사슴과 코뿔소가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동물원에서 펼쳐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현용 기자가 그 승자를 알려드립니다. 작은 사슴이 엄청난 덩치의 코뿔소를 향해 거침없이 돌진합니다. 코뿔소가 뒷걸음질 치더니 옆으로 달려서 피합니다. 앞을 막아서는 사슴에게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공격에 결국 코뿔소는 저 멀리 달아나고 맙니다. 몸무게 13kg에 불과한 사슴이 1.7톤이나 되는 코뿔소와 싸워 이긴 겁니다. 동물원 측은 암컷 사슴과 격리되어야 했던 수컷 사슴이 번식기에 남성 호르몬이 넘쳐 공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작은 몸 안에 전사가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적었습니다. 이 사슴은 남아시아에 주로 사는 문착 사슴으로 다 커도 15kg 정도로 작은 종입니다. 영국 중부 버밍엄의 하늘이 진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So I've never seen the sky like this before, and this is what is happening to the sky. The sky is really purple, guys. 기상 전문가들은 인근 축구장의 LED 조명을 분홍빛 하늘의 근원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라운드의 조명이 대기 중 눈과 구름에 보다 쉽게 반사됐다는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이제 겨울 하면 떠오르는 대표 축제, 이 화천 산천어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전국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 한파도 이 짜릿한 손맛을 이기진 못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빙판위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산천어 낚시를 즐기러 모여든 방문객들입니다. 두꺼운 외투로 중무장한 채 얼음구멍에 낚싯대를 찔러놓고 입질을 기다립니다. 낚싯줄을 들었다 놨다 반복하자 산천어가 펄떡거리며 밖으로 올라옵니다. 장비가 어느 정도 되고 운이 좀 맞는다면 대물을 낚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잡은 어복 모든 분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달려온 아이도 생애 첫 짜릿한 손맛을 잊을 수 없습니다. 4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2시간 정도로 왔어요. 한 여러 번 물더니 그냥 땡겨봤거든요. 근데 이거 잡혔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글로벌 축제, 산천어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국내의 방문객들이 찾으면서 한 외신은 겨울철 7대 불가사의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축제장에는 대형 눈 조각 작품들이 마련돼 있는데요. 관광객들의 기념 촬영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산천어 맨손 잡기는 물론 전통 썰매와 얼음 축구, 봅슬레이 등 즐길 거리도 한가득입니다. 현재 얼음 상태가 25.6cm입니다. 안전 장애 확실히 다 끝난 다음에 손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안전에 대한 문제 걱정하실 거 없이 안전하다는. 축제는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집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내일은 강력한 한파가 찾아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조금 뒤 오후 9시를 기해서 한파특보가 발효되는데요. 거세게 불어오는 강풍에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체감기온은 서울이 영하 13도, 파주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집니다. 예상보다 눈구름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충남을 제외한 중부의 눈은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내일은 서해안 중심 폭설입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 많게는 20cm 이상, 충남 서해안에도 최대 8cm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영하 8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영하 4도, 광주와 대구 1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는 한파 수준의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비눈 소식도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